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여학생들이 뼈말라라는 극심한 다이어트에 빠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 아이들에 의해서 인정을 못 받거나 부모님에 의해서 인정과 사랑을 못 받는 경우 나는 뼈라도 말라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관심과 사랑을 받겠다라는 그런 부족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과도한 다이어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도한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고 엉터리 다이어트에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그 무작정 다이어트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침에 물 한 잔 먹는 것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그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굿모닝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우리 아이의 정말 제 현재의 건강한 다이어트 또는 건강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예,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삐쩍 말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울을 볼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말라야 돼. 나 지금 뚱뚱해 라고 생각하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누가 봐도 날씬하고 그리고 건강한 체질인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 삐뚤어지게 보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뇌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뼈말라 열풍은 우리 아이의 뇌를 고장나게끔 초래한다라고 하는 물음표가 먼저 생기지만 아니 그게 초래하고 그게 뇌를 고장시키는 게 맞다라는 느낌표로 마무리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한때 그럼 다이어트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특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뇌의 구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뇌의 감각 기능이 정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주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필요한 게 모닝 루틴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리더님들이 어른들도 모닝 루틴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 모닝 루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뼈말라는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프로아나예요. 프로아나?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프로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고요. 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다라는 뜻이고 아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식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아나는 거식증을 나는 거식증에 걸리더라도 이 다이어트를 하겠어라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찬성론자가 프로아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매출 굽는 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어른들에게서는 상관이 좀 영향력이 덜하지만 아이들에게서는 신경성 식욕부진이 생기고 뇌가 변형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렸을 때 뇌의 변형이 일어나면 어른들에서 식욕 저하라든지 이런 거에서 뇌의 변형이 일어난 것보다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나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이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기에 엄마, 아빠들이라든지 주변 어른들이 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또는 건강한 생활을 하게끔 해서 이런 것들에 스며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며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주변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NS뿐만 아니라 이것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팁을 줄 테니까 2,000원을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혹하고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이 아이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 장원영이라는 아이돌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미도 가지고 있고 다리를 일단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장원영처럼 몸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아이들도 그것을 너무 따라하다 보니까 무작정 운동보다는 굶는 걸로 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까지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원영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약간의 거식증 증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허벅지를 보시게 되면 다리가 엄청 말라 있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젓가락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갈비뼈가 보여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했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팔뚝에 솜털이 엄청 많이 보이는 게 보여요. 그거는 뭐냐면 솜털이 거식증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솜털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솜털이 많거나 너무 삐쩍 말라 있는 경우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와 강박은 과도한 신체 변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선망하는 이 아이들도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아이들, 특히 연습생들은 운동이라든지 춤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반대로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극심한 굶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것은 뭐냐면 찬성하다는 것이고요. 아나렉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거식증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프로아나라는 뜻이고요. 이 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바이오틱스는 생명체라는 거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체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내 장에 있는 생명체에게 좋다는 것이고 반대한다는 것을 안티를 쓰게 되면 안티바이오틱스 하면 이게 항생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 아나 한다라면 이 거식증에 대해서 건강한 게 아니야라고 안티 활동을 해주는 게 안티 아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아나는 거식증까지 하면서도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안티 아나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프로 아나가 어느 정도의 이 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체중에서 키를 뺀 게 116 정도 된 게 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조금, 조금 체중이 저체중의 저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말랐다는 거고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유행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게말라 같은 경우에는 120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라고 한다면 120을 빼가지고 40kg, 40kg 이하일 때 게말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뼈말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말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라고 한다면 35kg 정도 돼야지만 이렇게 뼈말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구토를 한다든지 억지로 음식을 내뱉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증상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된 걸 찾아보면 탈모라든지 2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여성들의 탈모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몇 년째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2년 이상 생리를 안 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솜털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오한이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리도 안 하고 이런 식이장애에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뷰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증가하는 율이 50%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의 증가율이 그리고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은 이런 마른 체형과 완벽한 몸매를 원하는 문화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 날씬함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자존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조금 살이 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무작정 굶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많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통통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아팠다든지 그래가지고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주변 아이들이 또는 SNS에서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고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빠지게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여자아이들, 특히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이게 오영훈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제 출연했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음식물을 줬을 때 갑자기 눈이 싸늘해지면서 눈빛이 변해요. 그러면서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이게 325칼로리인데 이걸 먹으라고? 난 살찌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식증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꼬맹이들도 지금 이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뇌에 대한 피드백을 이게 저하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내 몸은 음식물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뇌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야지라고 하면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뇌의 자극에 대해서 음식이 부족하니까 먹어라고 하는 명령을 안 듣기 때문에 뇌의 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하게 된다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강박과 공포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이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망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리에 있는 모델인데요. 이 아나렉시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거식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활동을 못하고 28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거식증이라든지 음식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면 6년 동안 그게 증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중에 10%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90%에 해당하고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는데 12세, 즉 초등학생들이 입원하는 상태가 120%로 매년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겨냥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오늘 몇 칼로리 먹어야 되냐면 500칼로리 먹을 거야, 300칼로리 먹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뭐 2000칼로리, 3000칼로리 먹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10분의 1을 거의 먹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틱톡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은 몇 칼로리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몇 칼로리 먹자라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36,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를 얘기하는데요. 이 옷 사이즈에서 살이 빠졌을 때 예전에는 살찌고 부끄러워서 못 나갔지만 이제는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밑에 나온 것은 뭐냐면 2,000원을 나한테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살을 빼는지 너희들에게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망인 대상인 아이들의 몸매를 담고 싶어서 이제 극한 다이어트에 유행하게 되는데 그 유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하나라는 게 거시증이 되더라도 마른 몸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과 또는 SNS에 그걸 올려가지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챌린지처럼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선 달려있는 이어폰 있죠. 이 이어폰으로 허리를 2번 감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증하는 챌린지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찍는 아이는 그게 날씬하고 예쁜 아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점점 그 나이가 내려와서 이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뼈말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 뼈말라 이 챌린지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이 강박에 의한 식욕 부진은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의 제목을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신경성 식욕 부진, 우리가 말하는 프로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성인들과 청소년과의 뇌의 형태 변화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것은 뭐였냐면 이쪽에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거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봤더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뇌를 했을 때 뇌가 이렇게 부피가 좀 작아져 버린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을 시켜봅니다.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음식을 먹게 했더니 상당 부분 많이 회복된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나이대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성으로 해서 이제 식욕 부진에 생긴 사람들이 회백질이 감소한 거를 보긴 했는데 이 감소하는 정도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3.1% 감소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배가 넘게끔 8.4% 정도가 지금 뇌가 더 감소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이 회백절이라는 게 뭐 그럼 감소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뇌의 회백질이라는 것은 대뇌의 회백의 얇은 층을 얘기하는데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그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의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 뇌의 해백질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걸린 사람이 뇌의 해백질이 뇌의 DNA 피질이라는 이쪽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고 기억이 상실해 버리는 게 알츠하이머인데 그쪽 부분에 훨씬 더 근접해 가는 게 바로 아이의 영양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에게도 영향이 크지만 청소년기에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이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접하게 되면 나도 한번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에 접근하기 전에 건강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아이에게 개념을 심어주고 아침에 물 한 잔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꼭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침에 하는 게 좋은 건강 모닝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하지 말고 물도 자주 마시고 단백질도 성장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섭취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을 빨리 태워버리고 체온도 유지하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줘서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뇌가 이런 감각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배고프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고프다는 감각을 잊어버리고 떨쳐내기 위해서 뇌를 차단을 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지는 감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활동에 대한 느끼는 감각을 내가 네트워크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식증 환자에게서 회백질 변화에 대해서 정신방사선 치료 조사까지 해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회백질 부피한 거는 똑같이 확인을 똑같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뇌의 부피가 감소하고 뇌의 기능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구석구석의 회백질 부피도 감소했는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문제까지 일어나면서 신경병태 생리학적인 이상이라고 이것은 질병이라고 뇌가 이상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걸 회복하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때 급히 빨리 빠져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르게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이 뇌의 정상적인 사람과 이 극단적인 시기를 잘못했을 때 이 뇌의 변화를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상태를 비교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을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빨간색, 그다음에 점점점 노란색 쪽으로 갔을 때 좀 차이가 덜하고 녹색은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한 사람들은 이쪽 부분과 이렇게 안쪽 피질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빨간색이 조금 더 나온 편이었지만 이거를 늦게 긴 시간 동안 회복을 못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의 색깔도 진해지면서 전체적인 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손상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뇌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타격이 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뇌 손상은 컸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매번 어떤 걸 먹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접근하지 않게끔 건강한 다이어트를 아이에게 먼저 심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뇌에서도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여러 논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올해 나온 논문에서도 똑같이 뇌에 대해서 회백질, 즉 회백질이 지금 감소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보니까 전두엽이라든지 후선 피질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조금 커지는 게 확인이 돼요. 이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능이 높아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뇌가 계속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뇌에 전달을 합니다. 자극을 하는 거죠. 너 밥 좀 먹어, 너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에서 네트워크가 파괴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너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하는데, 난 참아야 돼. 난 참아야 돼. 하면서 전전두엽이라든지 후선 피질 같은 경우는 부피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경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에서 완전히 작아지는 부분도 있고 커지는 부분도 있으면서 뇌가 완전히 변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늦으면 늦을수록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침투하게 된다면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건강한 다이어트가 어떤 것이고 적어도 건강한 식습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뇌에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생 가지만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제가 인터뷰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이유미 내분비 원장님의 그 다이어트에 대한 지적을 제가 컷을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잘못된 체중 감량이 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때 예전에는 70대 골다공증이 왔었는데 50대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요. 최고 골밀도에 도달하는 25세나 20대에 골밀도가 최고로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최고에 도달하는 게 잘못된 다이어트에 의해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이 빨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 섭취를 못하게 되면 아까 생리가 몇 년째 안 하신 분도 있다겠죠. 그런 거는 거의 폐경에 가까운 거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파골세포와 종골세포를 봤을 때 골을 파괴하는 것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 밀도가 쑥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더 높은 고지에서 온 게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기 50대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20대 여성들이 다이어트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행하고 요즘에 문제화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골 밀도가 최고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30대에도 골다공증을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니까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그냥 과일이나 사과나 이런 거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안 먹고 때운다든지 밥을 먹고 뱉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면 이런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더 잘못된 방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뇌가 이상해진다라는 거하고 지금 골다공증, 뼈 밀도가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다르게 있는 것은 뭐냐면 피부라든지 이런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 가기 전에 이 피부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이게 키토레시라고 하는데요. 뭐 케토레시라고도 하는데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반점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쪽 진짜 실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양호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이상하게 빨갛게 반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게 되면 레이저를 통해서 지워도 잘 지워지지가 않게끔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키토레시라는 것은 뭐냐면 곧 저탄고지를 할 때 그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뇌 구조뿐만 아니라 나의 장 구조도 이미 파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부과 원장님들이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미노사이클린이라는 강력한 항생제를 쓰게 돼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키토레시가 일어나게 된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우리의 장 상태입니다. 장 상태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유해균이 극도로 많아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먹는 게 불균형하고 장내 유익균들이 먹을 식이섬유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유해균들이 왕성하게 커져요. 왕성하게 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건강한 장에서는 구멍이 없는데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면서 장누수 증후군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유해균들이 만들어 놓은 LPS, 즉 뭐 어떻게 보면 유익균들이 만든 좋은 것들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한다면 유해균들의 뭐 부스러기라든지 안 좋은 생성 물질이 LPS라는 건데요. 그런 LPS가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따라서 쭉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정체된 곳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다 정체된 곳인데요. 정체된 곳에 그런 안 좋은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축적해 놓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성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피부 점막이 파괴되게 되면 외부에서 곰팡이균들이 점착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키토레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연고 뭐 발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카네스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무좀균이죠. 진균, 곰팡이균을 처리하는 그런 연고를 발랐을 때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보면 이쪽 키토레시가 일어났을 때 쓰는 약물들을 보면 미노사이클린과 카네스텐, 즉 미노사이클린을 쓰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 항생제를 써서 유해균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완전히 원래는 항생제를 쓰면 이균도 죽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지만 엄청 장이 안 좋아진 상태인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항생제가 그것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장이 파괴됐다는 것은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장에 이미 그냥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이런 피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네스텐을 썼다는 것은 곰팡이균, 무좀균이 내 피부에 쉽게 점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 상태가 그리고 피부라든지 이런 면역 상태가 무너지게 되는 게 극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건강한 영양 섭취를 못했을 때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데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70년간 2만 6천 개의 다이어트 종류를 다 분석을 해봤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요. 2만 6천 개.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종류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이어트 케이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다이어트 한 사람이 2년 동안 다이어트에서 얻은 체중을 유지할 확률이 0.5%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99.5%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쪽에 실제적인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에 대한 체중과 기초대사량을 한번 표본을 가져와 봤어요. 원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기초대사량도 줄었어요. 내가 에너지를 태우고 열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도 뭐 더 이상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해지겠죠. 그런데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초대사량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했을 때 그 양을 똑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남는 에너지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먹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식이라고 하죠. 먹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게 돼서 2년 후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성공 확률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살찌는 현상인 요요 현상이 다시 생기는 거고요. 99.5%가 실패하게 되는 거고 0.5%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계적인 다이어트가 서서히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0.5%가 1%, 2% 이렇게 체계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건강한 다이어트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는 다이어트, 먹어야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건강한 다이어트가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다이어트에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대뇌 피질, 뇌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력, 집중력, 그 다음에 뭐 감각에 대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뇌의 기능이 파괴가 되고 생각 가게 된다는 것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굶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뇌의 변화 정도는 초등학생 때 치명적이고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피부질환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피부질환은 내가 이미 장 상태가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 관리를 못하게 된 게 아이들에게서 피부 나타난 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 건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관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했을 때 피부 질환이 나타났다. 이거는 장 상태는 이미 많이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장누수 증후군뿐만 아니라 적어도 장의 투과성, 장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을 쑥쑥쑥 남의 문 열듯이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이 혈관으로 그냥 쑥쑥쑥 침투하게끔 만들어버린 장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골밀도가 최고치에 올라가는 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골다공증이 일어나고요. 여성으로서 안정감을 가져야지 생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리불순이 몇 년 동안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우리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살이 쪘다든지 과체중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SNS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살찐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건강한 체중이라든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다이어트를 접하게 해주는데 그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먹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기초대사량을 오히려 높여주게 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살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세 가지가 바로 단백질 섭취와 물 마시기와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단백질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TEF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열 효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먹었을 때 열이 나는 것과 지방을 먹었을 때 열이 나는 것과 단백질을 먹었을 때 열이 나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태우는 율을 봤을 때 단백질은 큰 것만 볼게요.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10%만 기초대사량을 높인다고 보면 돼요. 지방은 3%밖에 안 높이죠. 그러면 내가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을 뺄 수 있고 에너지를 불필요한 것을 다 태워버려서 없앨 수가 있는데 그게 단백질이 거의 3배, 탄수화물의 3배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요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기초대사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단백질 섭취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포만감을 만들어줘요. 단백질 섭취하면 같은 부피의 음식을 탄수화물로 먹냐 단백질로 먹냐 비교를 해봤을 때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생겼다는 겁니다. 이쪽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끔 했더니 단백질을 같은 칼로리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30%의 단백질을 했는데 약간의 칼로리를 조금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30% 정도 감소했고요. 체중은 5kg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단백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빠져요.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식욕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조정을 하더라도 내가 배고프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다든지 이럴 때 섭취를 하게 되면 체중의 감량을 유도할 수 있고 기초대사량도 높일 수 있어서 에너지를 태우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쪽이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메타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게 나와 있는데요. 기초대사량을 태우는 게 지방 같은 경우 이 녹색입니다. 이 정도밖에 효율이 안 높아져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쭉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이렇게 쭉 좀 스타트는 좀 탄수화물보다 늦지만은 이렇게 더 많은 단백질을 태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초대사량, 아까 요요 현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음식을 줄이게 되면 체중은 줄지만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나는 똑같은 이 음식, 적은 음식만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기초대사량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을 계속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이 찌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끔 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알 수 있듯이 식욕을 30% 정도 떨쳐줄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인데 이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느냐도 조금 도움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단백질 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위에서 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나이가 적고 또는 연세가 좀 많으시다면 이게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고기라든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런 효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셔서 분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분해를 해줘 가지고 가수 분해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가 이런 흰색이지만 가수분해 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빠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내 혈중에 아미노산 농도를 훨씬 더 빨리 높여서 이 작용들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빨리 태우고 식욕도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수분해한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백질 섭취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보면 혈압도 낮추는데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이런 역할을 잘 해주는 게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원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걸 가수분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빨리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 가수분해 단백질은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르게 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가수분해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단백질은 원래는 실로 되어 있는데 이 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꼬이면서 형성을 해서 3차원적인 걸로 만든 게 단백질 모양입니다. 이 단백질을 효소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미리 잘라주는 게 바로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소화가 잘 되고요. 흡수 또한 빨라서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농도도 25에서 50% 정도 빨리빨리 증가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백질이라는 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란 알레르기라든지 이렇게 단백질이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돼요. 갑각류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백질이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알레르기 인자로 작용하는데 이걸 가수분해 효소를 집어넣고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균주를 넣어주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가수분해를 잘하게 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집어넣게 되면 상온으로서 작용하는 게 훨씬 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전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소아나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환자에게서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다이어트라든지 단백질 섭취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효소라든지 가수분해가 먼저 되고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효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할 수 있는 유산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넣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가수분해를 단백질을 더 잘 분해가게끔 도와주는 유산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허균으로 들어가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란타rum HEM20701인데요. HEM은 조금 많이 익숙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 그 회사 이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여러 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우수한 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특효군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안 좋은 물질을 나타내는데 그게 글루텐이 들어있는데 그 분해를 할 수 있는 균 또한 들어가 있는 그런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백질을 섭취해서 좀 효과를 보고 싶다라면 이런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아이에게 섭취하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까지 단백질을 봤습니다. 단백질을 봤는데 이제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기초대사량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기초대사량을 24에서 30% 정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해봅니다. 물 마신 후에 지속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지속이 됐는데 기초대사량을 물만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편이고 어떤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었더니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쭉 올라가요. 다 올라갔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다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태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내 몸에 있는 걸 지방을 태워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요요가 올 수 있고 다이어트에 대한 실패를 할 수 있고 내 몸을 망가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면서 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물 마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진이었는데요. 이 연구진이 실질적으로 그래
30% 정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졌네?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어떠한 몸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해서 과체중 소녀를 대상으로 해서 8주 동안 아침 식전 2컵의 물을 먹게끔 해봤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굿모닝 하는 거와 같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물을 언제 먹으면 좋을까? 아침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과체중 아들들에게 아침 식전에 2컵의 물을 한번 먹여보자라고 해서 먹여봤는데 8주 후에 체중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에 대한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물 먹는 게 체중 감량을 이제서야 알게 됐냐라고 한다면 물을 먹었을 때 체중 감량된다는 게 일주일 후에 알게 된다면 이게 금방 나왔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주 이상이나 뭐 3개월, 4개월 꾸준히 했을 때 이게 서서히 체중이 감량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물 마신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거나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 마시기, 특히 아침에 물 한두 컵 정도 마시는 게 나의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졌다는 것은 활력도 넘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 그렇게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물 마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게 했던 것을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집중력 강화하는데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과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있는 대학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물을 마신 아이들의 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뇌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 하면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이런 것을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여기서 멀티태스킹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당황하겠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물을 먹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넘어가고 그 능력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되면 아이가 이 공부했다가 다시 이 공부를 집중하는데 그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분을 어른들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재미없는 게임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트랙 같은 곳에다가 빨간색 원을 놔둬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려고 하면 버튼을 누르게 하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바깥쪽으로 가려면 또 버튼을 눌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완전히 뚝 빠져나가면 그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물을 먹은 사람, 500ml를 물을 먹은 사람이 더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에 재미없는 이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할 수 있는 게 물 마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세상에 재미없는 게 뭐냐면 공부였겠죠. 영어 단어 외우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앉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아이들에게 물 마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로 물 마시는 게 나의 코티솔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쪽에 실험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쪽에 100g의 포도당을 한번 먹여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는 그냥 물을 먹입니다. 한쪽 그룹은 우리가 포도당 음료 있죠. 에너지 음료라든지 이런 걸 먹이고 한쪽 그룹은 물을 먹여봤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을 먹은 사람은 코티솔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엄청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금방 진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 코티솔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먹는 게 과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집중을 못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물 마시는 것도 뇌에도 중요하고 다이어트에도 중요하고 기초대사를 늘리는데도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철분과 셀레늄 같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갑상선 기능은 뇌에 대해서 기초대사량,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아시죠?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지방도 못 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도 하고요.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철분과 셀레늄 같은 것에 영향을
기초대사량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다이어트 중에 미네랄이나 이런 거 불균형이 일어나면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철분과 오메가3와 비타민 B, 비타민 D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내가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어떻게 이제 하게 됐냐면 이쪽에서는 다이어트는 이제 무조건 다 필요한 거고 기초대사량은 높이는 건데 거기에다가 뇌에 관련돼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실험이었냐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8년에서 12년 전에 내가 혈액 검사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나 8년 전에 혈액 검사 했는데 그때 혈액의 철분 수치가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성인이 됐겠죠. 8년 후니까. 학생 때 혈액 검사를 하고 성인이 8년 후에 됐는데 그 뇌를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뇌를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생일 때 먼저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3살이 됐을 때 뇌를 스캔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 철분 수치가 부족한 사람은 23살이 됐을 때 뇌가 신경이 퇴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철분 수치가 부족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뇌가 퇴화한 것이 뇌의 스캔으로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뇌에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성인 돼서도 남아버리게 되는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아이의 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철분은 꼭 반대로 성인이 돼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뇌에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하면서 해야지만 뇌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뇌가 지금 청소년기에 충돌이라든지 충격, 예를 들어서 뭐 충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DHD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과격하고 폭력적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과격한 증상에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도 굉장히 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실험과 어른들 대상으로, 즉 알츠하이머 대상으로 한 실험이 둘 다 뇌 스캔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비타민 B군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신경 비타민 B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신경 비타민 B군들을 못 먹게 되면 뇌의 구조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뇌가 튼실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비타민 B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였냐면 오메가3만 먹는 군과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오메가3만 먹는 분과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오메가3와 플러스 비타민 B를 같이 섭취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오메가3도 좋긴 하지만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을 같이 먹은 분에서 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슬로우 천천히 늦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든지 경증 치매가 있다든지 뇌에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싶어서 오메가3를 드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B를 같이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 좋은 호모시스테인이라든지 이런 혈관 독소 원인 물질들이 비타민 B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뇌 건강이라든지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신경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2023년 작년 실험인데요. 임신 초기에
오메가3를 먹은 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태어난 아이들의 비타민 D 농도가 조금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 D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수, 안 좋은 신경에 대한 안 좋은 지수들이 조금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요법은 어느 정도 먹었는지 조금 우리가 참고하면 더 좋겠는데 비타민 D를 2000 IU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은 200 IU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성장을 위해서 먹다든지 아니면 임신 중에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는다든지 했을 때 비타민 D를 추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2000 IU 이상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모유에서도 비타민 D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9.2%가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햇볕을 통해서 이렇게 합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자외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지만 이게 첫째 줄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D의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최근에 비타민 D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내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뇌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비타민 D를 먹는 거다. 그런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요즘에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먹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비타민 D도 들어있는데 겹치거나 많은 거 아니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그 2000 IU나 3000 IU 이상을 꼭 섭취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에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비타민 D는 체질이 따로 비타민 D가 아니죠. 입에 이제 딱 달라붙어 버렸는데요. 비타민 D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유전에 의해서 마른 몸매하고 살찐 몸매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살 빠지는 체질이고 살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체질이라는 것이 그러면 유전자라고 했을 때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이쪽에 두 여성은 DNA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살이 날씬하고 한쪽은 살이 쪘는데 이쪽에서 대변을 한번 묵윤지에게 한번 이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전자는 똑같으니까 왜 살쪘는지 봐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형태를 알기 위해서 대변을 한번 추출한 거죠. 그랬더니 묵윤지에 넣었더니 날씬한 사람에게서 이식받은 쥐는 날씬해져요. 근데 살찐 사람의 대변을 이식한 쥐는 살찌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장내 미생물이 나를 살찌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건강한 장 그리고 깨끗한 장으로 만들어줘야지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만 생각을 해요. 장내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트런치에 나와 있는 2021년 논문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우리가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펩타이드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진 다당류인 LPS 아까 LPS가 나쁜 유해균들이 만든 부스러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LPS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도 줄어들지만 좋은 것 단세지방산이 늘어나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었을 때 효과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식이섬유를 꼭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는 한번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든지 불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복합해서 둘 다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해결 안 되고 식이섬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한다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도 높여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긍정적인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도 해줘요. 그다음에 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체중 감량을 해줄 뿐만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 향상을 시켜주고요. 또 하나 코티솔을 안정화시켜가지고 아이들이 격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대사성 증후군에 걸리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틈만 날 때마다 물을 마셨으면 좋겠고요. 물을 마시는데 기초대사량을 높이려고 물을 마셨는데 기초대사량을 떨치는 게 무엇이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죽음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죽이는 게 누구냐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면 정수기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먹었을 때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분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 오메가3, 비타민 B, 비타민 D를 섭취해야지만 또 다이어트로 인해서 뇌고장을 또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나를 완전히 살찌게 하든지 이렇게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들이 불용성과 수용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되고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내 대사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뼈말라라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기이한 현상들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려면 먼저 좋은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선점을 먼저 해버리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SNS에서 뼈말라가 이제 스며들기 전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평생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게끔 아이를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한두 개 정도 들어온 게 네. 있는데, 예, 한 세 개만 골라서 답변해 주셔도 예, 될까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예. 네. 곰팡이균은 연고를 쓰거나 항생제 처방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곰팡이균은, 어, 곰팡이균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질문의 내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곰팡이균은, 어, 오염될 수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할게요. 발에 꼬맹이들 무좀 생긴 거 보셨나요? 발에, 가끔씩 꼬맹이들도 무좀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좀균이 이렇게 오면 얘네들을 밀어내는 속도가 아이들은 빨라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균이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가 밀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좀균이 오염이 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금방 쉽게 낫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발톱 무좀 생각하시면 돼요. 발톱 무좀균에 곰팡이균에 오염이 됐는데 발톱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내 발톱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 면역이라든지 어떤 것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내 피부라고 하면 콜라겐 섭취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이 곰팡이균을 항균제라든지 이런 걸 안 쓰고도 회복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것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연고라든지 이런 걸 쓰고요. 항생제 처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내 관리를 내 스스로 이걸 밀어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만 보지 말고 장내 미생물까지 관리를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베제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누수 증후군도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세포의 투과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장누수라는 거고요. 이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장세포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 장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장세포가 막고 있어야 되는데 애가 투과해버린다는 거예요. 투과해버리니까 장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꼭 구멍이 뚫리지 않아도 투과하면서 이게 염증 물질이 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뭐 베제뿐만 아니라 루푸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일형 당뇨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뿐만 아니라 장 투과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그네슘을 따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어른 칼맥디, 아이들은 칼디만 있더라고요. 예. 마그네슘을 좀 섭취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그네슘을 섭취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미네랄인지 이렇게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즈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마그네슘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충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쥐가 자주 난다든지, 그다음에 근육 경련이라든지 그럴 때는 마그네슘을 조금 외부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는 어른 거를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러지 마시고 칼맥디에서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어른 걸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잘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이 더 적당하겠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먹는 칼슘의 용량이 어른들 여성이 먹는 용량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그러니까 알약만 섭취할 수만 있다라면 어른들 거를 먹는 것이 오히려 정량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더 적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제품은 이렇게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음, 제품명으로 쓰면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제가 제품명을 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힌트만 조금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수분해 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큰 문제 없이 이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되면 우리가 장세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특별한 이제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신장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는 형태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이 분은 신장에 무리는 안 갈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만 회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단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식단을 잘 보게 되면 꼭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식단을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예 안 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단백질도 이렇게 적당량이 필요하고 과하지 않게끔, 그리고 어차피 먹는 거라면 가수분에 대해서 흡수가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금 늦은 시간이어서 오늘 여기서 좀, 네. 오늘 도움 되게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뼈말라가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오늘 이제 겉모닝으로 우리 아이들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서익한 약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주차도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설문을 통해서도 듣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밤, 한마디만. 네. 예.